저런 할아버지랑 나랑 지금 싸우라는 거야? 한국인들은 겁쟁이라고. 왜소하고 싸움도 못해. 한국의 길거리, 한국인 남성 한 명과 외국인 남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구경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영국 특수부대 남성들과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은 그 노인들과 붙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군인들은 충격을 받고는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제임스라고 합니다. 저는 남자다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영국 해병대에서 10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느끼는 건데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할아버지도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군인에 대한 꿈을 키웠고 영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대에 대한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존경을 받는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영국 군인으로서의 시간은 언제나 자부심이 있었어요. 실제로 영국 사람들이 대접을 잘 해주기도 했고요. 저는 항상 한국에 대해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한국으로 간 동료들이 하나같이 같은 소리로 한국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호기심도 많았고 사실 궁금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에 대해 궁금했냐 하면 사실은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중 하나이고 선진국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영국인들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한국이 왜 더 좋다고 꼭 오라고 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이번에는 어떤 것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한국을 방문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해요. 기다렸던 저에게 찾아온 그 여정은 비록 놀러 가는 건 아니었지만 상당히 기분이 들떴어요. 어쨌든 자유시간도 있었으니까요. 너무 가고 싶었던 한국에 가게 되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저와 오랜 군 생활을 함께했던 동료 중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 머물며 올 생각이 없어서 그들을 오랜만에 본다는 사실이 저에겐 큰 설렘과 기쁨으로 다가왔거든요. 드디어 한국으로 가게 되던 날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임무를 했을 때에서 벌써 시간이 꽤 흘러 정말 오랜만에 가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시 오게 되는데 이렇게나 또 오랜 시간이 걸리다니 참 세월이라는 게 빨리 흘러간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하게 된 인천공항에서는 저는 완전히 초보 여행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임무 수행 중일 때와는 좀 더 긴장을 덜하고 편안한 상태로 한국의 방문 시작부터 천천히 살펴볼 수 있게 되니까 비로소 공항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새삼 색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인천공항 내부를 보니 완전히 영국 런던 공항인 히스로 공항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공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편이 오가는 영국 공항보다도 훨씬 더 웅장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국 공항은 크지만 그 규모가 건물들로 나뉘어 있는 편이고 이용객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이나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땅히 있지 않은데 반해 한국은 어디든 쉴 수 있고 마치 거대한 쇼핑몰처럼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보였어요. 은행, 우체국, 세탁시설, 사우나, 캡슐호텔, 병원처럼 믿기 힘든 시설들이 한자리에 모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영국 공항은 아무래도 지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국처럼 최신식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데 인천공항은 반짝반짝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디부터 가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이동을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는데요. 부하 직원 한 명과 함께 온 저는 공항에서 이어지는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한국 대중교통이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한지는 그간 동료들에게 귀에 딱지가 생길 만큼 들었기 때문에 저도 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 얼마나 좋은지 보자 이런 마음도 솔직히 조금 아니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그 정도 기대를 했으면 어느 정도 실망을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대중교통시설은 그 반대였죠. 영국 사람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런 대중교통의 인프라 부족과 또 안전하지 않은 문제들이었는데요. 워낙 땅이 넓다 보니 어느 정도 우리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고도 대중교통으로 모든 곳을 오고 갈 수 있다는 건 정말 크게 부러운 부분이거든요. 한국의 지하철 노선도를 보니 정말 안 가는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역수가 셀 수도 없었죠. 저는 놀라운 이 광경을 사진으로 촬영해 기록해야 했습니다. 대중교통의 쾌적함은 말할 것도 없었죠. 휴대폰이 안 터질 걱정도 없었습니다.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빠르게 사용하며 이동할 곳들에 대한 정보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편리했어요. 갈아타야 하는 역이 되어 우리는 한 번 지하철을 갈아탔는데 외국인인 제가 처음으로 이용하는 건데도 전혀 불편함 없이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동하는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다음 정류장이 어디인지, 지금 지하철은 어디서 오는지 전광판에 안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지 않을 수 있었죠.
한국의 친절한 대중교통 안내 인프라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타야 하는 열차에 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 몇 개를 들고 있었는데 젊은 학생으로 보이는 한국인들이 이 자리에 앉으라며 양보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건장한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우리가 설마 불쌍해 보이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약간 불쾌해지려 하는데 동료가 한국도 군인을 존경해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니냐 며 앉자고 했습니다. 마지못해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좌석에 앉아 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면서 쭉 열차 칸에 타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우리가 군인이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양보를 해준 것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들었거나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을 위해 약속이라도 한 듯 그냥 바로 자리를 양보해주곤 자연스럽게 그들의 자리 교체가 이루어지더군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서야 우리에게 양보를 해준 게 저희 생각도 저의 동료의 생각도 모두 틀렸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본인보다 더 어려움에 처하거나 휴식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에게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같았죠. 이건 정말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일은 정말 전혀 없거든요. 영국은 아이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긴 하지만 아이와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경험이 거의 없을 뿐더러 도와주는 척하면서 소매치기나 다른 범죄들을 행하는 일들이 잦거든요. 그 범죄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요새는 그 문제에 대해 영국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을 정도니까요. 또 만약 영국이 한국처럼 대중교통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춘다고 해도 자신의 소중하고 연약한 아이와 탈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신원 미상자들이 많고 불법 체류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어떤 무기나 휴대폰도 추적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제가 느낀 한국에서 첫날의 경험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군대를 오기로 한 이후 저의 목적은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걸 향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생기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막을 방법은 없으니 늘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한국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곳에 가장 어울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며칠 한국에서 주어진 일들을 처리했고 드디어 제가 그토록 바라던 동료들과 만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만 그들을 그리워했던 것이 아니었나 봐요. 저의 옛 동료들은 모두 저를 위해 시간을 비워줬고 한국에 왔으니 즐거운 곳으로 놀러 가자는 제안을 받았죠. 저를 이토록 반겨주니까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반가운 인사를 하며 그동안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월미도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바다에 대해 궁금해했는데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며 동료들이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가는 동안 그 순간이 몇 분 만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느라 정말이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동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월미도라는 곳은 한국의 최고의 데이트 코스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이런 곳에 왜 남자들끼리 오냐며 툴툴거리긴 했지만 사실 다 장난이었죠. 어디를 갔어도 즐겁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동료들 말처럼 커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안에 건장한 남자 5이서 온 무리는 우리뿐이긴 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웃겼습니다. 제가 있는 곳과 조금 비슷해 보이긴 했지만 그것보다 좀 더 북적북적한 그런 느낌이었죠. 월미도에는 비행기를 타고 오며 봤던 한국의 바다도 보이는 곳이었어요.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서 바다도 볼 수 있는 곳이라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보니까 고등학교 정도로 보이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많던데 그 사이에서 너무도 우락부락한 우리들은 그냥 아저씨들 같았죠. 왠지 잘못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한국은 에버랜드, 롯데월드, 경주월드 같이 영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식스플래그 같은 곳이 꽤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월미도에서만 꼭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다며 그걸 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우선 다 둘러보자며 가장 먼저 월미 테마파크라고 되어 있는 곳 내부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어렸을 때 참 좋아해 매번 타던 범퍼카도 보이니 마구 신나는 기분이 들더군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놀이동산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주죠. 관람차도 타며 전경을 살펴봤고 우리는 남자답게 힘내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펀치 기계와 해머 치기 게임, 그리고 축구공 슈팅 내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특히 야구 배트로 치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안 돼서 폼이 좀 우스웠지만 그래도 마냥 재미있었어요. 그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해보신 분 계신가요? 월미도 번화가를 걷다 보니 우리 말고도 다른 외국인들이 많이 보였어요. 요새 여기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핫하게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징어 게임에서 봤던 달고나도 실제로 먹어볼 수 있었는데 모양대로 잘라내는 걸 하다가 결국 2개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달고나가 너무 맛있어서 괜찮았어요. 더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동료들은 사실 우리가 타야 할 것은 디스코 팡팡이라는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그게 뭐냐며 호기롭게 타보자고 했죠.
디스코 팡팡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무슨 냄비 속에 튀겨지는 팝콘이 된 것처럼 통통 튀겨지는데 정말 웃기고 재미있더라고요. 얼마나 웃었는지 그 시간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신나게 개구쟁이 친구들과 하루 논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슬슬 배가 고파 밥을 먹으려는데 동료들은 근처에 전통 시장이 있으니 가서 먹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게임 하나만 더 하고 출발하기로 했죠. 저는 둘러보다가 계속해서 아까부터 해보고 싶던 사격 게임 내기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한 매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인기가 가장 많은지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 이길 자신이 있냐며 모두 자신감이 최고치로 찬 상태였어요. 최고의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못할 수가 없는 게임이었으니까요. 농담으로 한국 사람들 앞에서 미군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자며 서로를 복돋았죠. 군인들은 거의 대부분 총부심이 있긴 해요. 총을 잘 쏘세요? 라는 말에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드문 정도니까요. 우리는 서서 우리 차례가 될 때까지 구경이나 좀 하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거기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남자라는 사실이었죠. 저도 한국 남자들과 군대가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한국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군사력 또한 엄청나다는 것도 알고 있죠. 세계에서 일본이나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상위권으로 올라오기도 했으니까요. 개개인의 역량도 얼마나 뛰어난지 어느 정도는 들어 알고 있었죠. 저는 원래 한국에 대해 그래도 다른 영국 사람들보다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이날 다 송두리째 뒤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지나가는 할아버지도 총을 다룰 줄 안다는 말이 있길래 저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제가 실제로 해볼 줄이야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군들이 한국 예비군을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편견이나 이미지는 주방위군이나 그런 구성 요소들을 생각했을 때 영국하고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군대는 아마 나이 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정 나이가 되기 전에 꼭 군복무를 가야 한다고 들었어요. 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젊은 나이에 대부분 군대를 입대하고 제대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 훈련을 받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우리 모두가 본 광경은 한국 군사력을 입증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군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겁니다. 우리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장난감 총을 잡으며 차례가 됐어요. 하지만 총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느낄 수 있었죠. 저 사람은 보통 일반인이 아닌 것 같다는 걸요. 그 남자는 장난감 총을 진짜 총인 것처럼 진지하게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백발백중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장난감이라 빗나갈 확률도 많고 게다가 거기가 바닷가 앞이라 바람이 상당히 불었는데 그 남성의 자세는 완벽에 가까웠죠. 흔들리지도 않는 고정 상태를 유지했어요. 실제로 총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런 베이스가 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자세는 정말 좋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사격에 무척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당당하게 자신의 상품을 타갔어요. 그 다음 순서가 된 남자는 키가 우리에 비해 상당히 작은 남자였는데 한 50대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방금 한 30대 뒤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현역 군인들인데 비교가 되면 자존심에 심한 스크래치가 날 테니까요. 50대 남성은 방금 무슨 공사를 한 것 같은 마치 작업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편한 트레이닝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채 설렁설렁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는 큰 기대를 안 하고 우리 순서를 기다렸죠. 그런데 결과는 오마이갓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람은 장난기 가득한 얼굴이었는데 사격할 때가 되자 싹 표정이 변하더니 자세를 바꿔가며 조준 사격을 하는 자세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끝내주게 잘하더군요. 그 동작은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는 동작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불행하게도 바로 다음이 제 차례였습니다. 이 높은 점수 뒤에 제가 한다는 게 꽤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당연히 자신은 있었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사격을 잘하기로 유명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할 때 왜 그렇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혹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조준한 것들이 거의 다 빗맞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순식간에 제 차례가 끝나고 이어서 동료들도 조준을 했지만 우리가 앞서 봤던 남자들처럼 하지 못했고 우리는 아주 작은 경품만 가져갈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더 하자는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했죠. 그런데 그때 사장님이 영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딱 봐도 우리 아버지뻘 정도 되어 보이는 그분은 아주 오래전 미군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기도 하셨어서 영어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고 했죠. 저희는 한 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다고 다시 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에이 또 해도 지겠는데 뭘 딱 보니까 알겠다 며 이야기하셨죠. 남자의 승부욕을 불태우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는 현역이라고 이제 감을 잡아서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자 내가 쏴도 그것보단 잘 쏘겠네 라며 장난을 치셨죠. 농담으로 한 이야기인 걸 알지만 이미 자존심이 상한 상태라 약간 상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보여주세요 라고 했죠. 그러자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예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너무 무례하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아마도 오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장님이 총을 잡는 순간 내가 졌다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었는데요. 사장님의 동작은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는 동작들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현역인데도 그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몸을 컨트롤을 잘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침참한지 정말 현역 같았어요. 사장님은 딱 봐도 제대하고도 한참은 지났을 나이로 보였는데 모든 동작을 기가 막히게 하더군요. 실수도 전혀 없었죠. 만약 지금 유니폼을 입고 들어간다면 현역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탄탄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저는 한국 남자들이 비록 장난감으로 하는 게임이지만 조준 사격을 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그들이 얼마나 훈련에 매진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건 그들 모두가 무기를 사용해보고 잘 다룰 줄 안다는 게 분명하게 느껴졌죠. 무기는 사용해본 적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한국에서의 제가 본 모든 남자들은 매일 훈련하는 사람들 같았고 그동안 군복무를 할 때 한시도 헛되게 훈련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비군이라 매일 훈련을 하지도 않을 텐데 정말 잘해도 너무 잘하는 한국 예비군들을 보니 진짜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확실히 정말로 밀도 놓은 고강도 훈련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수칙들을 모두가 잘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총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는 게 확실히 입증된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총기를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죠. 솔직히 이걸 보기 전까지는 한국 남자들은 군복무를 많이 가긴 하지만 총을 사용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발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목표물을 정확하게 사격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훨씬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하는 동안 자세만 배우고 일명 전쟁에 대한 대비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모두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흥분도 시킬 겸 카페에 음료를 마시면서 한국 군대 예비역들이 어떤지에 대해 유튜브를 좀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공수부대 출신인 한 40대 정도 된 남성이 일을 하다가 드라이버를 가지고 자세를 바꾸며 조준 사격을 하는 자세를 만들어내는데 자세를 바꾸는 속도도 놀랍고 그런 속도로 하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는 연이어 감탄을 내뱉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의장대 출신이 시범을 보이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 의장대의 동작은 마치 안무처럼 보이기도 할 정도로 모두가 선과 타이밍이 딱딱 맞는 게 보는 눈을 즐겁게 해서 마치 댄스 배틀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총을 하염없이 돌아가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현역도 아닌데 말이죠. 그 동작은 정말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심지어 총을 던졌다 받기도 하고 양손으로 돌리는 동작도 있었죠. 보고 있으면서도 감탄을 해서 믿을 수 없었는데요. 제대한 사람들이 군복도 아닌 사복을 입고 있는 현재는 일반인이 되어서도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했어요. 제대하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동작이 몸에 다 배어있는 그 모습이 그간의 노력의 시간들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더라고요. 정말 멋있었죠. 저는 한국 군인들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제 동료들도 전역한 군인들까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며 한국에 살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그 총기들이 아주 무겁고 다루기 힘들 텐데 전혀 그래 보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당히 안정된 자세를 내내 유지했어요. 총기는 다룰 때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항상 모든 룰을 준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수칙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들이 쓰는 무기들을 보니 아마 M16이나 M14 정도로 보였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M16을 썼고 이후에는 다른 걸 써서 잘 알죠. M14는 대략 5km 정도 나가고 M-4는 아마도 3km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M16은 가스5 유도 작동식으로 반자동과 완전 자동 성능이 겸하고 있는데요. 이 총기의 양 사이드에는 안전 방지 장치가 있어요. 무게는 3km 정도 나가고 20발, 30발들이 탄창을 사용합니다. 총 길이는 100cm 정도나 되죠. 보기엔 쉬워 보일 수 있어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M16은 미군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익숙해요. 그래서 더 한국 군인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저와 동료들은 정말 최고의 군인들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군인들입니다.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경험도 많죠. 얼마나 잘 아냐면 총 다루는 자세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아요.
M16 같은 경우엔 총기를 올바른 방법과 태도로 가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선 타깃물을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어깨에 대고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팔꿈치는 아래에 둔 채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팔꿈치는 그대로 아래에 둔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가끔 팔꿈치를 움직이거나 드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총이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세는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목격한 사람들은 한 명도 팔꿈치를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요. 팔꿈치를 아래로 당긴 자세에서 앞구 총구를 잡아 밀면 뒤쪽으로 당겨져 앞쪽으로 미는 순서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차례를 거치기 때문에 총기가 무조건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고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세가 완벽하게 잡힌 후 목표물에 집중해야 하죠. 목표물이 보이면 그 타깃의 시선을 고정해 집중을 하고 총을 턱까지 딱 들어 올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로 머리를 아래로 내리거나 또 움직이면 안 된다는 포인트가 있죠. 이 부분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거든요. 팔꿈치처럼 머리도 움직이지 않는 게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많이 실수하는 게 다른 손을 총기 앞쪽을 너무 가깝고 짧게 잡는 방식이에요. 뭐 이 손은 어디 있어야 된다는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해도 대부분 중간 정도쯤에 놔야 좋거든요. 그런데 동료들을 보면 아주 앞쪽으로 뻗어 잡는 타입도 있긴 하더라고요. 좋은 방법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뭐 어쩌겠어요. 전 그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던데 말이죠. 총기를 내릴 때도 일자를 유지해야 하면서 목표물을 빠르게 살피며 탐색합니다. 이걸 우리 용어로는 스캔이라고 표현하는데 좌우를 살피면서 목표물을 스캔하는 방식을 말해요. 목표물을 발견하는 순간 총기를 위로 바로 들어 올려 목표물에 타겟팅을 하면 되거든요. 탄창을 갈 때가 되면 잠금 장치가 안에 있어서 뒤로 잠금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옆을 딱 쳐주면 총알이 정렬이 되면서 앞으로 이동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총기를 사용하게 되면 먼저 자세를 취하고 안전 잠금을 해제한 뒤에 손가락 위치를 정하고 발사하는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금 장치를 다시 원위치로 두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상세히 잘할 정도로 저는 사격에 대해 자신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더 한국인들 사격 실력에 놀란 겁니다. 이 정도로 전문적인 저도 바람이나 총기의 상태에 따라 다른 컨디션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한국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예전 현역 때 역량 그대로를 뽐내는 모습을 보자 굉장히 큰 압박과 상당한 충격을 받았죠. 그간 세계 최고 강대국의 군인으로서 우리가 최고였다는 생각에 균열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시장에 가는 동안 한국 군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 종일 맴돌았으니까요. 들었던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남성들은 대부분 군대 경험도 있고 전역을 하고 나서 예비역들까지 합치면 300만이 넘고 최소 50대까지 합치면 1000만 명이 유사시에 바로 투입이 가능할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미군들은 북한이 한국으로 도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 있는 동료들과 별로 이에 관한 걱정을 나누지는 않아요. 한국 자체가 워낙 강력한 나라인데다가 국방력이 한국은 전 세계 145개국 중에 5위인데 북한은 오히려 내려가 36위로 거의 30계단이 넘게 차이가 나니까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세계 군사력 순위는 군사적인 능력과 소스, 무기의 장비력과 인력뿐 아니라 다양한 60여 개의 지표들을 고려해 정해지거든요. 국가들이 군사력을 평가하면 국가들 간 갈등과 협력에 도움을 주고 세계 정치와 안보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각 국가의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약점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들에게도 이 정보는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계의 군사력 순위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이건 각 국가의 군사력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지만 한국은 워낙 방위 산업도 각광받고 있어서 앞으로 더 강력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국방부문 최고 성과를 낸 나라에도 들어갔으니까요. 핵보유국이 아닌 한국이 이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군인들의 군사력 때문일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의 군사적인 위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걸 실감했죠. 무엇보다도 이 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의 군인은 상당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자부심은 곧 개개인의 역량으로 이어지거든요. 제가 듣기론 한국에서 군대를 나온 사람들끼리 비즈니스 등 사회생활을 할 때 뭔가 더 결합이 되고 단단한 협동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계기가 된다고도 들었습니다. 하긴 군대를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이 군 복무를 하면 거의 평생 가는 사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는 전통시장에 들러 쥐포라는 것도 먹어보고 쫄면과 만두도 먹어봤습니다. 맵긴 했지만 상당히 맛있었어요. 워낙 많이 먹는 대식가들인지라 우리는 이걸로 배가 차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먹자고 제안했는데 동료들이 안 된다며 ARMI 스튜라고 부대찌개라 불리는 걸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음식을 듣고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어 절대 먹고 싶지 않다고 했죠. 아시죠? 군대 음식은 최악이잖아요. 그걸 왜 제가 귀한 한국 방문 기간에 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동료들은 먹어보고 별로 면 바로 나가겠다며 저를 데리고 결국 부대찌개 가게로 향했습니다. 한국 식당은 참 편리한 게 많았어요. 호출벨이 있어서 언제든 빨리 호출할 수도 있었고 팁도 없는 문화라 부담도 없고 메인 요리를 시키면 각종 반찬들이 나와서 눈도 입도 즐겁게 해줬죠. 반찬은 맛있긴 했는데 앞으로 나올 음식에 대해 걱정하길 시작했어요. 저는 부대찌개가 도대체 뭐냐고 물었죠. 그러자 스팸이 들어간 한국식 스튜라고 들었습니다. 스팸의 군대 음식이라니 그 조합을 먹고 싶겠어요?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나가고 싶어졌죠. 서양 사람들에게는 스팸은 너무 짜거나 기름지고 공장 소시지는 질기고 햄냄새가 강한 편이어서 하급의 식품으로 평가하거든요. 정말 나가고 싶었는데 종업원이 다가오시더니 가스버너를 주고 갔습니다. 이런 건 캠핑이나 갈 때 쓰는 걸테이블 위에 올려두곤 아주 큰 냄비에 빨간 음식이 들어있었죠. 그리곤 가스버너에 불이 켜졌습니다. 딱 보이게도 매워 보이는 그 속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료들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한국식 면도 보이더군요. 우유로 보이는 물도 주던데 그건 육수라는 거라고 했어요. 친구들은 한 입 먹어보라며 저에게 떠줬고 거부감이 들었지만 사실 냄새는 꽤 괜찮았죠. 한 입 먹어본 그 맛은 굉장히 색다른 조합인데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국물의 얼큰한 맛에 익숙한 햄이나 소시지 치즈의 풍미가 어우러져 자극적이면서 기름지고 고소한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김치와 함께 먹는 햄의 조합이 이렇게 맛있는 맛을 내다니 상상할 수도 없었죠. 정말 기묘한 맛의 국물이었어요. 느끼하지도 않았고 돼지고기도 맛있었죠. 동서양 최고의 퓨전 요리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안 먹는다고 했던 과거를 까맣게 잊고 정말 싹싹 비웠던 것 같아요. 동료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을 정도로 부대찌개 매니아라고 했죠. 저도 매니아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영국에 다시 돌아온 후 한국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에 가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일하면서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죠. 군인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제대를 결정하게 됐고 한국으로 와서 현재 퓨전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산 지 1년이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색다른 경험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당분간은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전투식량을 그딴 걸 먹이니까 한국 군대가 그 모양인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자위대 군수 장교 아키토입니다. 한국 전투 식량을 먹었다가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지만 그게 다 마케팅이래요. 한국 전투 식량이 좋다고 외신이 하도 난리를 쳐서 한번 먹어봤다는데 터무니없는 전투 식량을 먹고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바로 까무러쳐서 부대 한복판에서 쓰러졌대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먹을 걸로 장난을 치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랑 한국 군대가 후졌다는 소리를 듣는 거라고요. 제가 부대에서 주로 하는 일은 전투 식량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각종 여러 훈련들이 일본 자위대 내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일본 자위대에서는 군인들의 사기를 도두기 위해서 전투 식량을 한번 잘 개발해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전쟁과 훈련이 지속되어 업무 강도가 강해지고 있고 그 탓인지 일본 자위대 군사들의 퇴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복지와 대우를 자랑하는 일본 자위대였는데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종종 듣게 되었어요. 외부적으로는 무기와 군사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무기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군사들이 충성심 있게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하잖아요. 하지만 일본 군사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적당히 일하고 월급이나 받아가자는 힘 빠진 풍선같이 굴었거든요.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일본 군인들을 홀대하며 대한 영향이 없지는 않았으니까요. 제 상사께서는 매일 한숨을 내쉬셨죠. 저는 10년째 일본 자위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닥치니 생각보다 걱정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대책을 세워야 했고 자위대 군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그 대책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빠르게 전투 식량 메뉴 개발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전투 식량을 모티브로 삼아 만들겠다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제 보고서를 보신 상사께서는 좋은 것 같다며 눈을 반짝이며 기대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상사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전투 식량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선진국이며 군대 규모도 큰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동부정구로 향했습니다. 정구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5대 정구 중 동부에 위치한 정구였습니다.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군사단체였고 저는 군사 강대국인 중국의 전투 식량을 기대했습니다. 중국으로 갔는데 생각과는 다른 중국 군대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외신 뉴스상으로는 중국의 전투 식량이 5대 영양소를 두루 갖췄고 과감한 예산을 들여 만든 럭셔리 식단이라고 홍보하는 정보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대를 하고 중국의 군부대로 향했습니다. 중국군의 야전 배급은 고강도 신체 활동에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미리 포장되어 바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식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외신 내용과는 다르게 음식이 맛이 없거나 심지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병사들은 지급된 배급량을 보충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각자 사비를 들여 개인 음식을 가져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군사 한 명이 군용 식량을 섭취한 후 식중독을 경험한 군인이 제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상한 고기가 들어있는 일부 포장과 함께 육질 불량이 있어 식중독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음식에 비닐이 섞여 나오는 위생 문제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의 실태에 대해 충격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만에 대해 중국 군 당국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개인의 입맛에 맞추기보다는 제공된 음식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중국의 태도가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사들을 이렇게 혹사시킨다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 출장 비용이 다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더 이상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보고 들은 것은 바탕으로 전투 식량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중국에서 안 좋다고 느낀 점들을 최대한 피해서 전투 식량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그곳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투 식량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우려대로 병사들은 새 배급식을 먹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씹을 때 얼굴을 찡그리고 일부는 음식을 뱉어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죠? 한 병사가 조금 이상해 보이는 고기 조각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새로운 레시피라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까지 가서 이런 걸 가지고 돌아왔어요? 한 병사가 실망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새로운 배급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제가 실패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병사들은 감동을 받지 못했고 사기가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패배감을 느끼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미 중국 출장으로 연구 예산을 대부분 소진해버렸고 더 이상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켓이라는 젊은 병사 중 한 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장교님. 그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새로운 배급에 대해 들었는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려고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보세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글쎄요. 전 그냥 생각해봤는데요. 중국 말고 다른 나라의 전투 식량을 살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한국 같은 나라는요? 저는 그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 군대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저도 기술과 능력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반복했습니다. 다케시는 약간 당황한 듯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그곳에 주둔했던 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투 식량 배급이 정말 좋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최고라고요.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전투 식량에 대해 배워오라고?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도전과 고난을 겪은 한국이 과연 일본보다 전투 식량이 더 좋을 수 있을까? 한국은 일본보다 무기도 적었고 군사 영향력 순위도 한참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한국은 일본보다 기술이 발달되지 못한 후진국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방법도 없었어요. 한국이라면 남은 예산으로 한 번 더 조사를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사에게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사들에게까지 제 근심을 보여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제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의자의 뒤로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의 전투 식량을 조사한다는 것은 제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일본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제 자신을 낮추고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전투식량에 대한 자료를 조사했고 저는 의외로 한국의 전투식량이 외신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할까?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배운 것이 실제로 우리 배급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도해봐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겐 병사들의 식사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짐을 싸고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전투식량 배급은 정말 사람들의 말처럼 좋을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내가 거기서 무엇을 배워 우리 군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아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지만 꼭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전투식량을 찾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고 성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도쿄 시내가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앞에 놓인 모든 일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부대에 도착해 한국 전투식량을 처음 한 입 먹었을 때 저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 맛은 정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어요. 저는 대담하면서도 균형 잡힌 맛과 놀라울 정도로 높은 재료의 품질에 즉시 감탄했습니다. 각 요리는 최적의 영양을 제공하면서도 맛있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한 생존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몸과 정신 모두의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세심하게 고안된 식사였습니다. 저는 한국군이 각기 다른 상황과 선호도에 맞춰 매우 다양한 전투식량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끓는 물에 데워 먹는 레토르트 형태의 식사는 완전히 익혀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했습니다. 물만 부어 조리하면 되는 동결 건조 방식은 가볍고 휴대가 간편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즉석식품은 자가 발열팩과 함께 제공되어 병사들이 언제 어디서나 따뜻한 식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메뉴를 시식하면서 저는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맛의 조합에 한결같이 감탄했습니다. 푸짐한 소불고기부터 얼큰한 김치찌개까지 모든 메뉴가 집밥의 맛과 편안함을 선사하며 현장에서도 든든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양이 넉넉하고 재료가 최고급이었으며 영양 밸런스도 세심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포장과 조리 기술의 발전이 흥미로웠습니다. 레토르트 파우치는 맛이나 식감에 저하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해줬어요. 동결 건조 공정을 통해 맛과 영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게는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자체 발열팩은 효율성과 실용성이 뛰어나 어떤 조건에서도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전투식량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한국의 노력이 식사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재료 소싱부터 영양소 균형, 포장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엄격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병사들의 건강, 사기, 준비태세를 지원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식사를 일관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탄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양하고 가정적인 맛, 길고 힘든 임무 중에도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넉넉한 양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투식량이 어려운 시기에 밝은 빛이 되어 주었고 매일 자신의 웰빙이 최우선 과제임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투식량은 뒷전일 거라 생각하고 별 기대 없이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계 최고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프로그램을 발견했고 이는 병사 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과 혁신, 헌신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병사들에 대한 깊은 존중, 병력 증대를 위한 영향에 대한 강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추진력 등 이 접근법의 근간이 되는 철학을 생각하면서 저는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종종 소홀히 여겨지던 군 병참의 한 측면을 예술과 과학 그리고 힘과 단결력, 결단력을 키우는 강력한 도구로 승화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이 군대가 진정으로 국민의 복지에 투자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이자 본받을 만한 모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얻은 교훈은 단순한 방법이나 공식을 넘어 구성원을 소중히 여기고 지원하는 조직을 구축하는 것의 의미에 대한 핵심을 말해주었습니다. 호스트들에게 감사하며 저는 새로운 목표와 가능성을 발견한 채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통찰을 일본 자위대로 가져와 전투식량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변화를 옹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러한 아이디어의 힘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장병들이 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자 제 머릿속은 계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험난하겠지만 저는 깊은 희망과 결의를 느꼈습니다. 한국군의 소박한 전투 식량에서 저는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한 끼 한 끼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 즉 영감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친구들과 상사들에게 빨리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얻은 아이디어가 전투 식량을 훨씬 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곧바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저는 한국군이 식량에 대해 하고 있는 모든 멋진 일들에 대해 큰 보고서를 썼습니다. 맛있고 건강하며 준비하기 쉬운 식사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어본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와 사진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저만큼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거물급 인사들에게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특히 전통을 고수하는 것을 좋아하는 군대 같은 큰 집단에서는 변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사들을 잘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병사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조금씩 사람들이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 강연이 끝날 무렵에는 강의실이 정말 떠들썩해졌어요.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준비가 된 것 같았죠.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자위대 동료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식품 회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레시피를 테스트하면서 모든 것이 올바른지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장병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변화가 장병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싶었죠. 마침내 새롭고 개선된 전투 식량을 지급하기 시작했을 때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병사들은 음식 맛이 훨씬 더 좋아지고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극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휘관들은 모두가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한국에서 먹었던 것과 똑같은 배급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피곤하고 심술궂던 병사들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들은 대담한 맛과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좋아했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고 맛있는 음식에 대한 공통된 사랑을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그들의 표정에서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제게는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병사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의욕이 넘쳤는지 보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애초에 제가 왜 변화를 원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줬지만 계속 전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에 활짝 웃고 가슴에 불을 지피며 우리 병사들을 위해 계속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친구들, 팀원들과 함께라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에 한 끼씩, 한 번에 한 병사씩. 우리는 계속해서 몸과 정신에 영향을 공급할 것입니다. 우리는 힘과 단결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사기를 계속 키워나갈 것입니다. 작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었고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이었습니다. 사랑과 배려 그리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교훈. 한 번에 한 입씩. 우리는 더 강하고 행복하며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군인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